서울의 심장부, 은성그룹의 타워 꼭대기에 위치한 회장실은 그야말로 얼음의 왕국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강지훈 회장의 눈에는 그저 복잡하게 얽힌 회색 선들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의 세계는 오직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냉정한 이성으로만 구축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서류들과 세 대의 모니터가 끊임없이 주식시장의 동향과 회사의 재무지표를 쏟아내고 있었다. 지우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마치 잘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차갑고 완벽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지훈의 시선은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회장님, 요청하신 서류입니다. 김 비서는 지난 10년간 지훈을 보좌해왔지만 여전히 그의 앞에서 숨을 죽였다.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문단에서 멈췄다. 안유나. 6세. 특이사항 없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류를 덮었다. 내일 오후 일정은 전부 비워두게 외출할 일이 있으니. 김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지훈 회장이 개인적인 용무로 공식 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행선지가 어디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훈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보육권. 다음 날 강지훈의 검은색 세단이 서울 외곽의 한적한 길을 따라 달리자 도시의 소음은 점차 멀어지고 푸른 나무들의 그림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차가 멈춘 곳은 햇살 가득한 집이라는 따뜻한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낡고 소박한 건물 앞이었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원장이 황급히 달려나왔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한 사실에 어쩔 줄 몰라 했다. 회장님,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안유나라는 아이를 만나고 싶소. 원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실내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유독 한 아이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작은 몸집의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이. 안유나였다. 아이는 바깥 세상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그저 창틀에 기어오르는 작은 개미 한 마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낯선 방문객의 등장에 호기심을 보이며 쭈뼛거리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지우는 잠시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의 까만 머리카락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작은 옆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지훈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유나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은 숨을 멈췄다. 아이의 눈은 단순한 검은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빛을 빨아들일 것처럼 깊고 투명한 심연과도 같았다. 그 작은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듯했다. 아이는 두려워하거나 수줍어하지 않았다. 그저 지훈의 얼굴을, 그의 눈을, 그의 존재 자체를 담담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 어떤 어른도 감히 자신을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과거의 비극 이후 굳게 닫아버린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원장은 두 사람 사이의 기묘한 정적에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걸었다. 유나가 낯을 좀 가려서요. 원래는 아주 착한 아이랍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자신에게 묻는 것처럼 말했다. 이 아이로 하겠소. 그 결정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충동적이었다. 계획도, 이유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는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김 비서는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냉혹한 기업 사냥꾼, 감정 없는 얼음 인간으로 불리던 그의 상사가 지금 6살짜리
여자아이의 눈빛 하나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다. 입양 절차는 지훈의 지시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은성그룹 법무팀의 개입으로 복잡한 서류 작업은 하루 만에 끝이 났다. 유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보육원을 나섰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도 함께 자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지훈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거대한 세단의 뒷좌석에 앉은 작은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지훈은 백미러를 통해 유나를 흘끗 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지훈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차가 서울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서자 창밖의 풍경은 거대한 빌딩 숲으로 변해갔다. 유나의 눈동자에 현란한 도시의 불빛들이 비쳤지만 그 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의 저택은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부촌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자 고풍스러운 대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집사부터 모든 사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새로운 작은 주인을 맞이했지만 유나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저택의 높은 천장과 끝없이 이어진 것 같은 긴 복도에 쏠려 있었다. 지훈이 유나를 위해 준비한 방은 동화 속 공주님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다. 분홍색 벽지와 하얀 캐노피 침대, 그리고 방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최신 장난감과 인형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모아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그 어떤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다. 지훈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방이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도록. 유나는 대답 대신 방구석에 놓인 아주 평범한 나무 블록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 앞에 쭈그려 앉아 블록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자정이 넘도록 일을 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자꾸만 보안 모니터를 통해 유나의 방을 확인했다. 아이는 침대에 눕지 않고 창가에 놓인 작은 소파에 몸을 웅크린 차에 잠들어 있었다.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아이의 방문을 열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작은 미간에는 희미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주름을 펴주려다가 허공에서 손을 멈췄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 아이를 데려온 것인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지훈은 아이에게서 몇 걸음 물러나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거대하고 텅 빈 저택 안에서 작은 아이는 외로운 섬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그 아이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그날의 자신을,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만으로 버텨온 그의 삶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강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낯선 아이의 깊은 눈동자가, 그리고 그 아이가 가져온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의 얼어붙은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다. 이 고요한 아이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저택을 감쌌다. 지훈은 결국 서재로 돌아와 밤새 처리하지 못한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가득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보았던 아이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은 단순한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과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깊이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거물급 정치인과 기업가들을 상대해왔지만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변덕이나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안유나라는 아이는 그의 삶에 던져진 거대한 물음표였다. 다음 날 아침, 식당의 긴 테이블 양 끝에 지훈과 유나가 마주 앉았다. 최고급 식자재로 차려진 화려한 식사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유나는 작은 손으로 서툴게 포크를 쥔 채 자기 앞에 수프를 묵묵히 떠먹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아이를 지켜보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는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에게 사람은 이용하거나 지배해야 할 대상이었지. 보살펴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맛은 있느냐? 그가 겨우 꺼낸 질문에 유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대화였다. 식사 후 김 비서가 오늘의 일정 브리핑을 위해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인형처럼 앉아있는 유나를 보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오후에 있을 신기술 발표회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아이를 동반하시는 것에 대해 이사회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누구지?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와얅감이 서려 있었다. 김 비서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회장님의 깊은 뜻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윤에게 다가갔다. 가자. 구경시켜줄 것이 있다. 아이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온기가 지훈의 차가운 손에 전해지는 순간 그는 아주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은성그룹의 연례 신기술 발표회는 재계와 과학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올해는 특히 그룹의 명운을 걸고 개발한 바이오 퓨전 세포 기술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날이었기에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지훈은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최종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빈틈없는 완벽주의자의 모습이 서려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그의 신경은 온전히 연설에만 집중되지 못했다. 옆자리에 앉은 작은 존재, 안유나 때문이었다. 아이는 값비싼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치 자기 옷이 아닌 것처럼 어색해 보였다. 그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무심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지훈은 아이를 이 자리에 데려오고 싶지 않았다. 그의 사적인 영역을 대중에게 노출하는 것은 그가 가장 경계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고아를 입양했다는 소문은 이미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온갖 억측과 의혹을 낳고 있었다. 냉혈한으로 소문난 그가 갑자기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데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속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주가 방어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쇼가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려왔다. 결국 지우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아이와 함께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이것이 숨길 일이 아닌 그의 온전한 결정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안에 들어가면 그냥 내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알겠지? 그가 딱딱하게 말하자 유나는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차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수십 개의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회장님 입양하신 따님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이의 존재가 그룹의 향후 경영 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지훈은 모든 질문을 무시한 채 한 손으로 유나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고 인파를 헤쳐나갔다. 아이는 그 소란 속에서도 놀라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카메라 렌즈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듯한 차분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기자들에게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아이는 단순한 6살짜리가 아니라 마치 모든 상황을 관망하는 작은 현자처럼 보였다. 발표회가 시작되고 지훈은 연단에 올랐다.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논리전견한 언변으로 바이오 퓨전 세포 기술의 혁신성과 미래 가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을 압도했고 장내에는 감탄과 기대감이 감돌았다. 유나는 김 비서의 옆자리,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무대 위 화려한 조명과 거대한 스크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자기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거나 무대 아래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을 신기한 듯 쳐다볼 뿐이었다. 김비서는 아이가 혹시나 소란을 피울까봐 내심 조마조마했지만 유나는 인형처럼 조용했다. 사건은 지훈의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다. 그가 미래 비전의 일부로 과거에 진행했던 몇몇 프로젝트들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순간이었다. 무대 스크린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와 동시에 무대 한쪽 구석에 놓여 있던 실제 프로토타입 모델들의 차례로 조명이 비쳤다. 대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수년 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던 프로젝트 키메라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모형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먼지를 뒤집어 쓴 차에 구색 맞추기용으로 놓여 있는 거의 친 존재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유나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지금까지 미동도 않던 아이의 눈이 갑자기 커다랗게 뜨였다. 아이의 시선은 오직 프로젝트 키메라의 모형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을 발견한 듯한 순수한 경외감과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이해력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아이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기까지 했다. 그 작은 움직임과 강렬한 눈빛은 주변의 소음과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을 한 베테랑 사진 기자가 놓치지 않았다. 찰칵. 그의 카메라 렌즈는 강지훈 회장의 비밀스러운 딸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낡은 프로젝트 모델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그 신비로운 장면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발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지훈은 쏟아지는 질문과 찬사 속에서 만족감을 느꼈지만 기자들 사이에서 무언가 미묘한 술렁임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한 채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차에 다시 올라탔을 때 그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수고했다. 그가 윤에게 무심코 던진 말에 아이는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바로 그때 김 비서의 태블릿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지금 시장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가 보여준 화면 속에서 은성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믿을 수 없는 각도로 치솟고 있었다. 발표회의 성공을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인 폭등이었다. 각종 주식 토론방과 뉴스 속보에는 온통 은성그룹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바로 유나가 프로젝트 키메라를 응시하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강지훈 회장의 딸, 미래를 보다 은성에 숨겨진 진짜 핵심 기술은 따로 있었다. 작은 거인의 눈빛 하나가 시장을 흔들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다. 시장은 그 사진을 총수 일가가 진짜 가치를 두고 있는 숨은 기술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해버린 것이다. 지훈의 사무실, 거대한 모니터는 온통 붉은색 상승 기호로 가득 차 있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가 정지될 지경이었다. 재무팀과 홍보팀은 빗발치는 문의 전화의 마비 상태가 되었다. 평생을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 움직여온 지훈에게 이것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인 유나는 사무실 한쪽 소파에 앉아 방금 김 비서가 사다 준 크레용으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파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듯 오직 그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지우는 천천히 윤에게 다가가 아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스케치북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회로도와 기하학적인 도형들이 그려져 있었다. 6살 아이가 그릴 법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설계도 같았다. 그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그는 치솟는 주가 그래프와 아이의 기묘한 그림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감정 없는 인형 같던 그 얼굴 위로 무언가에 대한 강렬한 집중력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데려온 아이가 그저 평범한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안윤아는 그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거대한 미지의 변수였다. 그의 얼음 왕국에 예측 불가능한 태풍이 상륙한 것이다. 은성그룹의 주가 폭등 소식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을 때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에서는 다른 종류의 지진이 감지되고 있었다. 그곳은 은성그룹의 부회장 박태민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강지훈의 사무실이 현대적이고 차가운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면 박태민의 공간은 동양적인 미와 서양적인 화려함이 기묘하게 뒤섞여 권력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손에 든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며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6살짜리 아이의 눈빛 하나가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마비시켰다는 뉴스를 그는 한 글자도 믿지 않았다. 박태민은 강지훈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정상에 오른 남자였다. 그는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고 약점을 파고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모를 꾸미는 데 능했다.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모든 인간은 그의 목적을 위한 장기말에 불과했다. 강지훈이 얼음이라면 박태민은 용암이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뜨거운 야망이 들끓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입양과 이 비상식적인 주가 상승 사이에 분명히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지훈은 결코 감상이나 변덕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쇼이거나 혹은 그조차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변수의 등장이었다. 조이사? 그가 나지막이 부르자 그림자 속에 서 있던 중년의 남자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조이사는 박태민의 수족이자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이었다. 부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박태민은 여전히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봐. 안윤아, 보육권 기록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명령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이 그 아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를 찾아내. 우연은 없어. 특히 강지훈의 세상에서는. 조이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조이사의 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었다. 한 팀은 보유권의 허술한 전산망을 해킹해 입소 기록을 빼냈고 다른 한 팀은 돈으로 전직 보육교사의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정보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안윤아, 3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소스 내성적인 성격 외 특이사항 없음. 기록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평범하게 꾸며놓은 것 같았다. 조 이사는 이 사실을 박태민에게 보고했다. 박태민은 보고를 들으며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다. 깨끗하다고 세상에 정말로 깨끗한 과거는 없는 법이지. 더 깊이 파고들어 사고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뭐든 찾아내. 며칠 후 은성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사들은 전례 없는 주가 상승에 흥분하면서도 그 원인이 비이성적인 시장의 광기라는 사실에 불안해했다. 강지훈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예상치 못한 시장의 긍정적 반응이라며 간결하게 정리하고 신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태민은 달랐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린 따님의 순수한 눈빛마저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호재로 만드시다니요.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운과 아이의 변덕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강지훈의 리더십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불확실한 요소에 기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하지만 회장님, 운에만 기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그룹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 방식에 대한 평가는 주가와 실적이 증명할 겁니다. 이사회는 결과에 대해 논하는 자리이지 과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얼음장 같은 그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한편 조 이사의 팀은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그들은 경찰청 데이터베이스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유나 부모의 교통사고 보고서를 손에 넣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검게 칠해져 있었지만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그리고 담당 형사의 이름은 남아 있었다. 조 이사는 곧바로 그 형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몇 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직했으며 현재는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조 이사는 두둑한 돈 봉투를 들고 직접 그를 찾아갔다. 전직 형사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돈의 무게와 조 이사의 끈질긴 압박에 결국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이상한 사건이었죠.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로 종결됐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 흔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의 차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들이 전부 사라졌더군요. 전직 형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당시 피해자들이 은성그룹의 연구원이었다는 것까지만 기억합니다. 윗선에서 갑자기 수사를 종결하라는 압력이 내려왔고 저도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 이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박태민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보고했다. 전화기 너머 박태민의 웃음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마침내 퍼즐의 첫 조각이 맞춰진 것이다. 그날 밤 박태민은 자신의 서재에서 유나의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순진무구해 보이는 아이의 얼굴 뒤에 은성그룹의 과거와 연결된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강지훈이 이 사실을 알고 아이에게 접근한 것일까, 아니면 그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것일까. 어느 쪽이든 박태민에게는 상관없었다. 오히려 일이 더 흥미진진해졌을 뿐이다. 그는 오랫동안 강지훈의 목에 들이댈 칼을 갈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줄 숫도를 찾은 것 같았다. 그는 조 이사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그 아이 계속 감시해. 강지훈이 모르게.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한 속삭임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이제 막 강지훈과 순진한 아이의 머리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다. 시장의 광기는 며칠 만에 가라앉았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비현실적인 고점에서 조정을 거쳐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왔고 언론의 관심도 새로운 사건들로 옮겨갔다. 강지훈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세한 균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태를 이례적인 해프닝, 즉 블랙스완 현상으로 규정하고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사무실 한쪽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안유나를 볼 때마다 그의 이성은 흔들렸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의 통제된 세계를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첫 번째 경고음은 아주 사소한 사건을 통해 울렸다. 지훈의 지시로. 운전기사는 유나를 데리고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복잡한 도심을 거의 빠져나갈 무렵 낡은 배달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그들의 차를 덮칠 듯이 돌진해왔다. 숙련된 운전기사가 재빨리 핸들을 꺾어 충돌은 피했지만 차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기 직전에야 겨우 멈춰섰다. 놀란 유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을 뿐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배달 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검은 연기를 뿜으며 속도를 높여 사라져버렸다. 운전기사는 단순한 난폭 운전자의 소행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보고를 받은 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 너무나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과 유나 사이에 어색한 동거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지훈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유나는 그 옆에 작은 책상에 앉아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유나가 보고 있던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이 아니라 양자역학에 대한 대학 수준의 개론서였다. 아이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책장을 넘기는 손길은 더없이 진지했다. 또 다른 날에는 아이가 나무 블록으로 놀랍도록 정교한 DNA 이중나선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훈의 상식을 벗어나 있었다. 위험의 징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지훈은 그의 예리한 감각으로 주변을 맴도는 보이지 않는 시선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미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검은색 세단, 옆 건물에서 창문을 닦는 척하며 이쪽을 주시하는 인부, 심지어는 저택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통신 수리 차량까지.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가 거대한 감시망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누군가가 자신과 그리고 더 정확히는 안유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박태민의 지실까 아니면 주가 폭등으로 이익을 본 혹은 손해를 본 또 다른 세력일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갔다. 마침내 지훈은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 직속 보안팀장인 최 실장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최 실장은 특수부대 출신으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지훈의 가장 은밀한 임무들을 처리해 온 인물이었다. 최 실장, 아이 주변의 경호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게 눈에 띄는 경호원들 말고 유령팀을 붙여 아이의 방형 500m 안에 접근하는 모든 것을 파악해 누구의 지시인지 누구의 눈과 귀인지 알아내야겠어. 단, 아이는 물론 저택의 그 누구도 눈치채서는 안 되네. 수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일을 마친 뒤 조용히 유나의 방문을 열었다. 아이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달빛 아래 아이의 얼굴은 더없이 연약해 보였다. 잠든 아이의 입술이 살짝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악몽을 꾸는 듯했다. 그 순간 지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져 내렸다. 그가 이 아이를 왜 데려왔는가? 충동이었든 과거에 대한 속죄였든 혹은 다른 어떤 이유였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이불을 목까지 끌어 덮어주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보호자로서의 말없는 맹세였다. 자신의 서재로 돌아온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 고문 변호사이자 은성그룹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독립적인 정보팀을 운영하는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태민이 과거의 흔적을 쫓고 있다면 그는 진실을 찾아야 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안유나라는 아이의 부모에 대해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경찰 기록 말고 그 이면에 감춰진 진짜 기록을 원합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모든 것, 사라진 모든 것, 그리고 그 사건을 덮으려 했던 모든 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차가운 총재의 심장 속에서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지시를 받은 조사팀은 물밑에서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기업의 보안팀과는 완전히 분리된 오직 지훈에게만 충성하는 그림자 조직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안유나 부모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경찰 기록과 병원 기록,
심지어 행정 전산망에 남아있는 데이터는 하나같이 표면적인 정보만 제공할 뿐, 그들의 과거 경력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는 교묘하게 삭제되거나 암호화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공을 들인 것 같았다. 이러한 인위적인 정보 통제는 강지훈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은폐였다. 조사팀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지훈은 발상을 전환했다. 외부에서 뚫을 수 없다면 내부에서 직접 문을 열기로 했다. 그는 그룹의 전산 기록이 아닌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이 잠들어 있는 문서 보관 창고로 눈을 돌렸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그 거대한 창고는 은성그룹의 수십 년 역사가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 속에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지훈은 과거 프로젝트 자료 검토라는 공식적인 명분을 내세워 늦은 밤 김 비서만을 대동한 채 직접 창고를 찾았다. 서늘한 공기와 낡은 종이 냄새가 가득한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은 유나의 부모가 사망했던 해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몇 시간에 걸친 고된 작업 끝에 그들은 마침내 낡은 골판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기밀 R&D 샘팀이라는 희미한 표식이 남아 있었다. 그 안에는 10여 년 전의 인사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침내 두 개의 이름을 찾아냈다. 안진우 그리고 이수연. 파일에 붙어 있는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젊고 총명해 보이는 한 쌍의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안유나는 아버지를 꼭 닮은 눈과 어머니를 닮은 인매를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파일에 적힌 그들의 이력을 보고는 숨을 멈췄다. 두 사람은 당시 은성그룹에서도 극소수만 그 존재를 알았던 비밀 연구 개발팀의 핵심 과학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팀은 두 사람이 사망한 직후 갑작스럽게 해체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발견은 그들의 개인 파일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두꺼운 연구 노트였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라고 적힌 표지 아래에는 인간의 신경세포와 기계를 직접 연결하는 혁신적인 생체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방대한 연구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복잡한 수식과 설계도를 빠르게 훑어보던 지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바로 얼마 전 박태민이 자신의 최대 업적이라며 발표했던 바이오 퓨전 기술의 원형이었다. 박태민의 기술은 프로메테스의 핵심 이론을 교묘하게 변형하고 단순화시킨 것에 불과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태민은 그들의 연구를 훔친 것이다. 퍼즐은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안진우와 이수연은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최종 발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사망했다. 그들이 죽자마자 프로젝트는 실패로 규정되어 폐기되었고 관련 자료는 모두 봉인되었다. 그리고 몇 달 뒤, 당시 R&D 부서의 평범한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던 박태민은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연구팀을 꾸렸다. 지우는 차가운 분노에 온몸을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절도가 아니었다. 두 명의 천재 과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들의 피와 땀이 깃든 유산을 통째로 집어삼킨 잔혹한 범죄였다. 이제 안유나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깊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앗아간 비극의 한가운데서 살아남은 유일한 증인이었다. 동이 틀 무렵 지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배신감과 복수심,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뒤엉켜 있었다. 거실로 들어선 그는 소파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유나는 잠들지 않고 벽난로 위에 놓인 액자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것은 지훈 자신도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그의 부모님의 사진이었다. 유나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지훈의 지친 얼굴을 잠시 올려다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했지만 지훈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비극으로 부모를 잃은 두 고아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유나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이제 눈앞의 아이가 더 이상 미지의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안유나는 안진우와 이수연이 남긴 잊혀진 유산 그 자체였다.
아이는 부모의 천재성을 물려받았고 그들의 마지막 흔적을 품고 있었다. 그가 아이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제 명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정의를 실현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박태민을 향한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신념이 되었다. 그는 유나의 작은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잊혀진 자들의 유산을 걸고 그는 이제 이 길의 끝을 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차가운 왕국에 마침내 정의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태민은 뱀처럼 예민한 감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강지훈의 주변 공기가 미세하게 변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가 심어놓은 감시팀으로부터 올라오는 보고는 하나같이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지만 박태민은 그 특이사항 없음이야말로 가장 큰 특이사항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지훈은 무언가를 알아챘다. 그가 낡은 문서 보관 창고에 드나들고 자신과는 무관한 사설 정보팀과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가 박태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는 강지훈이 어디까지 파고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대로 기다리는 것은 덫에 걸린 쥐가 고양이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그는 먼저 움직여야 했다.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의 목에 칼을 들이밀어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아야 했다. 박태민의 첫 번째 공격은 은성그룹의 심장을 겨냥했다. 그가 훔쳐낸 바로 그 기술, 바이오 퓨전을 향한 공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해둔 한 경제 전문 기자를 통해 바이오 퓨전 기술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었으나 은성그룹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에는 그럴싸하게 조작된 실험 데이터와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인터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이어졌다. 한때 기적을 만들어냈던 기술이 이제는 그룹 전체를 집어삼킬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강지훈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붉은색으로 뒤덮인 모니터, 그리고 빗발치는 이사들의 항의. 그는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박태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는 즉시 위기관리팀을 소집하고 언론 대응과 주주 방어 전략을 수립하느라 단 1분도 쉴 틈이 없었다. 박태민의 계획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기업의 위기라는 거대한 불을 끄는데 소모하게 만들어 정작 자신의 뒤를 파헤칠 여력을 빼앗고 있었다. 지훈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고독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기업을 향한 공격이 한창일 때 박태민의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교활하고 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강지훈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향한 피 묻은 경고장이었다. 그날 오후 유나의 방을 정리하던 가사 도우미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지훈이 달려가 보니 갓 배달된 듯한 새하얀 인형 상자 하나가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아무도 주문한 적 없는 물건이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예쁜 드레스를 입은 인형 대신 목이 부러진 채 붉은 물감에 젖어 있는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원 그네에 앉아 있는 유나를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다. 사진의 구도는 마치 저격수의 스코프를 통해 들여다본 것 같았다. 그 순간 강지훈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의 차가운 분노는 들끓는 용암처럼 폭발했다. 기업의 위기 따위는 이제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 박태민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그는 아이를 건드렸다. 지훈의 눈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즉시 초의 실장에게 연락했다. 당장 저택을 폐쇄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지 못하게 막아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아이를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저택은 순식간에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가 되었다.
박태민의 공격은 지훈을 수세에 몰아넣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것은 잠자던 맹수를 깨우고 그의 목에 채워져 있던 마지막 족쇄를 풀어준 꼴이 되었다. 유나의 안전에 대한 공포는 그의 모든 망설임을 지워버렸다. 이제 이 싸움은 정의나 복수의 차원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그는 박태민이 이토록 조급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진실의 핵심에 거의 다가섰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은 그의 분노를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요새처럼 변해버린 저택의 서재에서 강지훈은 결심을 굳혔다. 보안 모니터 화면 속에서 유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저 순수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숨어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다가오는 위협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위협의 근원 자체를 뿌리 뽑아야 했다. 그는 다시 초회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지금까지는 감시였지만 지금부터는 사냥이다. 박태민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의 자금 흐름, 약점, 그가 숨쉬는 공기까지 전부 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냥꾼이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창밖의 짙은 어둠을 노려보았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박태민의 비열한 경고는 강지훈의 마지막 남은 망설임마저 불태워버렸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를 밝혀내는 것을 넘어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와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의 서재는 은성그룹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사령부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모였다. 보이지 않는 연합의 첫 회합이었다. 그 중심에는 물론 강지훈이 있었다. 복수심과 보호 본능으로 단련된 그의 전략가적 면모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의 곁에는 10년간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해온 김 비서가 있었다. 그는 그룹의 내부 사정과 인물들의 역학관계를 송금 보듯 꿰뚫고 있는 정보 분석가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는 보안 전문가 최 실장이 있었다. 그는 외부 위협을 차단하고 적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행동도 불사할 현장 지휘관이었다. 마지막으로 지훈이 직접 스카우트한 전설적인 화이트햇 해커 하데스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젊은 천재가 합류했다. 그는 이 전쟁의 디지털 전장을 책임질 인물이었다. 지훈은 모인 이들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자 살인과 절도의 증거를 찾는 범죄 수사다. 사냥은 여러 갈래로 동시에 시작되었다. 김 비서는 과거의 재무 기록을 샅샅이 뒤지며 안진우 부부가 사망한 시점 전후로 박태민이 조성했던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최 실장의 팀은 본격적으로 박태민과 그의 신복인 조 이사의 뒤를 밟았다. 그들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그들이 접촉하는 모든 인물들을 기록하며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의 네트워크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하데스는 디지털 세계의 유령이 되어 박태민의 개인 서버와 해외 계좌에 침투했다. 하지만 박태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준비성이 철저한 상대였다. 그의 디지털 흔적은 여러 겹의 암호화와 가상 서버 뒤에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 한편 외부의 폭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유나는 강지훈의 저택이라는 안전한 요새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예전보다 말이 더 없어졌지만 대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일에 더욱 몰두했다. 아이의 그림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기묘하고 복잡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아이의 낙서가 아니었다. 복잡한 기계의 설계도 같기도 했고 밤하늘의 성운을 옮겨놓은 듯한 지도 같기도 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건물들의 내부 구조를 세밀하게 그리기도 했다. 지훈은 가끔 아이의 그림을 들여다보며 기이함을 느꼈지만 그저 아이의 천재성이 발현되는 방식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지훈의 팀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박태민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차고 넘쳤지만 그의 목에 법적인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 즉 스모킹 건이 없었다. 안진우 부부의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원본 데이터,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박태민은 분명 그것들을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터였다. 하지만 온라인상에는 어떠한 흔적도 없었다. 아마도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대한민국 땅덩어리 어디에 있을지 모를 그 비밀 장소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령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가 지쳐 침묵에 빠져 있을 때 유나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아이는 커다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펼쳐진 서류들과 지도들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곧장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이 방금 그린 듯한 스케치북 한 장을 찢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는 그림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콕 찍어 보이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지훈은 피곤한 한숨을 내쉬며 무심코 그림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여러 개의 방들이 복잡한 복도로 연결된 건물의 설계도였다. 그리고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별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하데스, 이리 와보게. 지훈의 부름에 하데스가 다가와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빛났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차폐된 오프사이트 데이터 벙커의 서버 구조도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 어떤 시설과도 다릅니다. 구식 아날로그 보안 시스템과 최신 디지털 보안 시스템이 결합된 아주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팀원들이 모두 그림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때 과거의 기록들을 검토하던 김 비서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외쳤다. 잠깐만요, 이 구조.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의 본사 건물을 짓기 전 은성그룹이 사용했던 구연구 단지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지금은 완전히 폐쇄된 곳입니다. 그는 낡은 서류철에서 먼지 쌓인 옛 연구소의 설계도를 꺼내 펼쳤다. 윤하의 그림은 그곳의 지하 비밀 연구실 구조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다. 서재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안유나. 아이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부모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그들에게 보물 지도를 건네준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아도 되었다. 목표는 정해졌다. 박태민의 아킬레스건. 그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는 바로 그 버려진 연구소 지하에 있었다. 지훈은 아이가 남기고 간 그림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것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대상이 남긴 단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최 실장, 침투 계획을 준비하게. 사냥의 목표 지점이 마침내 지도 위에 표시되었다. 윤하의 그림이 가리킨 버려진 연구소는 이제 더 이상 잊힌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최후의 격전지였다. 강지훈의 서재에 모인 보이지 않는 연합은 윤하의 기억이 담긴 그림과 낡은 설계도를 번갈아 보며 마지막 침투 계획을 세웠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데스는 듀얼 모니터에 복잡한 코드를 띄워놓고 보안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이곳은 단순한 폐쇄 시설이 아닙니다. 구식 아날로그 함정과 현대 디지털 보안이 결합된 요새입니다. 압력 감지기, 적외선 센서 같은 물리적 함정들을 통과해도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에어갭 내부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최 실장이 입을 열었다. 꽈일은 하나뿐입니다. 정면으로 뚫고 들어간다. 작전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한밤중에 시작되었다. 최 실장은 자신을 포함한 단 3명의 최전계 요원만을 이끌고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연구소로 향했다. 근처 숲속에 위장한 밴 안에서 하데스는 노트북과 여러 개의 모니터를 통해 전장의 눈과 귀가 되었다. 그리고 서울의 저택 서재에서 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작전을 총지휘했다. 만약 그들이 실패하고 붙잡힌다면
박태민은 이 모든 것을 회장이 회사의 기밀을 훔치려 한 불법 행위로 몰아갈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다. 연구소의 모습은 마치 유령의 성 같았다. 덩굴이 휘감은 잿빛 콘크리트 건물은 주변의 자연에 잡아먹히기 직전처럼 보였다. 최 실장과 그의 팀은 소리 없이 녹슨 철조망을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하데스가 원격으로 구식 CCTV 몇 개를 무력화시키는 동안 그들은 디차잉 복도를 따라 지하로 향했다. 복도 곳곳에는 먼지 쌓인 압력 감지기와 레이저 센서가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최 실장의 팀은 고양이처럼 유연한 몸놀림으로 그 모든 함정을 돌파해 나갔다. 지훈은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지하 가장 깊숙한 곳, 유나의 그림이 가리켰던 거대한 강철 문 앞에 도착했다. 목표 지점입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는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복잡합니다. 최 실장의 긴급한 보고에 하데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낡았지만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의 정면 대결이었다. 마치 연구소를 설계한 천재 과학자들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다. 시간은 흐르고 침묵 속에서 하데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마침내 뚫었습니다. 30초 안에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데스의 외침과 함께 최 실장이 소형 플라스마 절단기로 잠금 장치의 일부를 녹여내고 수동으로 문을 개방했다. 강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들 앞에 나타난 광경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밖의 폐허 같은 모습과는 달리 그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는 최첨단 서버실이었다. 독립된 전력 공급 장치가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고 수십 개의 서버가 푸른빛을 내뿜으며 작동 중이었다. 박태민은 이곳을 자신의 모든 비밀을 보관하는 개인적인 디지털 요새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데스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은 에어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서버에 직접 데이터 추출 장치를 연결했다. 지금부터 데이터 전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데이터 전송이 시작되는 순간 서버실 내부의 경고등이 번쩍이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박태민이 고용한 사설 경비팀에게 신호가 갔을 것이 분명했다. 하데스의 모니터에는 데이터 삭제까지 남은 카운트다운이 표시되었다. 9분 59초, 9분 58초.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화면 속 데이터 전송 막대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밖에서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프로메테스. 폴더 확보,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합니다. 하데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최 실장의 팀은 장치를 회수하고 미친 듯이 왔던 길을 되짚어 달리기 시작했다. 팀이 연구소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지 불과 몇 분 뒤, 무장한 경비팀의 차량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서버실과 차갑게 식어가는 강철 문뿐이었다. 그날 새벽, 강지훈의 서재 모니터에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다. 하데스가 보낸 것이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는 책상 위에 달력을 보았다. 며칠 뒤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무기는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이 무기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전쟁의 무대가 정해졌다. 은성그룹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 본사타워의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 자리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보고하는 평범한 연례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결투장이었다. 강당의 한쪽 끝에는 강지훈이, 다른 한쪽 끝에는 박태민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는 스파크가 튀는 듯했다. 언론은 바이오 퓨전, 기술 스캔들과 주가 급락 사태로 인해 강지훈 회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연일 보도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부회장인 박태민이 그를 상대로 불신임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박태민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물밑에서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을 만나며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그는 강지훈이 고아 소녀에게 빠져 그룹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난하며 자신이 그 혼란을 수습할 유일한 대안임을 역설했다. 버려진 연구소의 침입 사건은 오히려 그에게 좋은 명분이 되어주었다. 그는 강지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자산을 노렸다는 증거라며 도둑맞은 데이터는 사소한 과거의 기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강지훈이 완벽하게 걸려들었다고 믿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박태민은 긴급 동의안을 발의했다. 의장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우리의 자랑이었던 바이오 퓨전 기술이 위기에 처했고 그룹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현명한 판단력을 잃고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강지훈 회장이 있습니다. 저는 은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지훈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정식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이사들이 그의 발언을 지지하며 강지훈을 압박했다. 모든 것이 박태민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모두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강지훈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불신임안에 대한 변명이나 해명 대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낯선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자 박태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강지훈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다. 이것은 10여 년 전 두 명의 천재 과학자에 의해 시작되었던 꿈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대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은 프로젝트 발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비극적인 교통사고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연구 결과물은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지훈은 말을 잠시 멈추고 박태민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그 말이 신호였다. 대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켜지면서 버려진 연구소 서버에서 추출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안진우와 이수연이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핵심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 기술은 박태민의 바이오 퓨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혁신적이었다. 장내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안진우의 연구 노트 스캔본과 박태민이 그들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훔쳐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켰는지를 비교 분석한 자료가 나타났다. 박태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거짓말이다.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어지는 다음 증거 앞에서 힘없이 묻혀버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태민과 그의 신복인 조 이사가 나누는 비밀 통화의 녹취록이었다. 사고는 확실하게 처리했나? 연구자료 원본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마지막으로 강지훈은 한 편의 영상을 더 공개했다. 그것은 초회 실장의 팀이 확보한 박태민이 전직 형사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사고 수사를 무마시키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민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박태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스크린을 쳐다보다가 이내 이성을 잃고 강지훈에게 달려들려 했다. 네가 감히 하지만 그는 회의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저지당했다. 조작된 스캔들, 기술 절도, 살인교사, 그의 모든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차갑게 식어가는 눈으로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박태민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결국 도착했다. 대강당 안에는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고 이내 강지훈 회장을 연호하는 주주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에서의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박태민과 그의 하수인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은성그룹 내부에 수년간 뿌리 내리고 있던 부패의 고리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강지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외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그룹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숙청과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박태민의 라인에 있던 인물들은 모두 퇴출되었고 그 자리는 실력과 신념을 갖춘 새로운 인재들로 채워졌다. 은성그룹은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과거의 오물을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전의 위기관리 기자회견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박태민의 범죄 사실과 그룹의 쇄신 계획을 투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다. 은성그룹은 오늘부로 바이오 퓨전 프로젝트를 전면 폐기합니다. 대신 10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구 안진우, 이수연 박사님의 위대한 유산인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를 그룹의 새로운 미래로 삼겠습니다. 그는 두 과학자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여 젊은 과학도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기술이 오직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임을 대중 앞에 엄숙히 선언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의식이자 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저택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삼엄했던 경비는 일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고 얼음성 같던 집안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강지훈과 유나의 관계도 이제 더 이상 어색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훈은 정원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유나의 곁에 앉았다. 아이는 어려운 과학 서적 대신 평범한 아이들처럼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지훈이 무심코 재미있니? 라고 묻자 유나는 책에서 눈을 떼고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지훈의 굳어있던 심장을 완전히 녹여내리는 것 같아 봤다.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되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날, 지훈은 유나의 손을 잡고 한적한 교회의 공원 묘지를 찾았다. 안진우와 이수연.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작은 묘비 앞이었다. 유나가 부모님의 무덤을 다시 찾은 것은 사고 이후 처음이었다. 지훈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묘비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두 분께서 남기신 꿈,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제가 목숨을 걸고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하는 약속이었다. 유나는 말없이 묘비에 새겨진 부모님의 이름을 작은 손으로 쓸어보았다. 아이의 깊은 눈동자 속에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평온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때 유나가 처음으로 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아주 오랫동안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마침내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아빠라는 그 한마디가 강지훈의 모든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부와 명예도 줄 수 없었던 완전한 충족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 한 점 없는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다. 그는 유나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은 마침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것이다. 1년 후, 은성그룹의 주가는 프로메테스. 기술의 성공적인 상용화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강지훈을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 아닌 신념을 지키는 혁신가로 기억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회사 일이 아닌 유나의 학교 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저택의 정원에서는 유나가 친구들과 함께 밝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복수의 냉기가 아닌 따뜻하고 충만한 행복만이 가득했다. 차가운 총재와 침묵의 소녀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이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장을 넘기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 새로운 시대의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